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처음엔 조용히 말씀하시던 분이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로 15년 넘게 수많은 부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남편이었던 분, 아내였던 분. 각각의 입장에서 제가 받아본 상담만 해도 이미 1000건이 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본인이 살아온 시간만큼은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이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애초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도 모른 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았던 여성분들의 경우 나는 남편의 돈으로 그냥 살기만 했다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벌었는데 왜 반이나 줘야 하느냐고 하소연하십니다. 저는 그 양쪽 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몰라서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정의, 기여도라는 개념이 실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전업주부나 경제권을 위임했던 배우자가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실제 상담과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당신이 억울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고 다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1장. 부부 공동재산이란 명의와 소유는 다릅니다. 집도, 통장도, 자동차도 다 남편 이름이에요. 저는 이혼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의가 곧 소유라고 생각하세요.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면 남편 거,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이면 남편 돈. 이렇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 이름이냐보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봅니다. 즉, 그 재산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그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할 몫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적금을 붓고 퇴직금도 차곡차곡 쌓아갔다고 해볼게요. 이 모든 게 전부 남편 명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내는 가사를 전담했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일까지 챙기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럼 남편이 혼자 이룬 재산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둘이 함께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요. 가사노동과 육아가 경제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집, 땅, 상가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금융자산, 자동차, 귀금속, 고가 가전 같은 실물자산, 심지어 남편의 퇴직금이나 연금 예상액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인정돼서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 전 남편이 가진 집이라도 혼인 중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아내가 함께 대출을 갚아왔거나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일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 중에 28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집도 사고 퇴직금도 많이 쌓아왔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분은 제가 뭘 받을 수 있겠어요라며 상담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분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했어요. 가사노동, 육아, 시부모 간병까지 포함해서 결국 재산 총액의 60%를 분할받으셨죠. 그분이 눈물 흘리며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었네요. 반대로 제가 안타깝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생활비만 겨우 받으며 살면서도 남편이 돈 벌어서 집 사고 나는 별 기여가 없다며 재산 분할을 스스로 포기한 분들. 그런 경우엔 정말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잃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건 남편이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 경우예요. 이럴 땐 추적도 어렵고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 명의가 없다고 해서 내 몫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몫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혹은 배우자의 태도나 재산 문제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지켜왔는지, 내가 어떤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재산 분할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시간, 존재의 가치를 평가받는 일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혼을 결정하든 그렇지 않든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의장. 기여도란 무엇인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바로 그때 나오는 말이 기여도입니다. 이 기여도가 내가 어떤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기여도는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고 늘리는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냐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 살아온 삶 전체가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다면 아내는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 가족 돌봄을 맡았겠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퇴직금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남편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이룬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기여의 개념이고 그 비율을 수치로 판단한 게 기여도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그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첫째, 소득 기여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수입을 만들어낸 사람의 기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가사노동과 육아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정되고 있어요.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맡았다면 그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셋째, 재산 유지와 관리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아끼고 관리하고 유지한 사람, 즉 절약해서 생활을 꾸려간 사람의 역할도 법원은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넷째, 간병과 희생입니다. 시부모 간병,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돌본 시간, 자신의 경력이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 이 모든 것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선 아내가 암투병 중인 남편을 7년간 간병했어요. 수입은 남편이 전적으로 벌었지만 간병 중 아내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절약하고 가정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인정돼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책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 자체로 기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아내는 가사를 하긴 했지만 자녀가 다 크고 혼인 기간의 절반 이상은 각방을 쓰며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던 부부였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사 기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돼서
기여도가 3035% 수준으로만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함께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아집니다.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맡기고 생활 전반을 도맡아 왔다면 60%, 때로는 65%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여도는 절대 누가 더 희생했느냐로만 따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해낸 역할,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헌신도 증거만 갖추면 법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살림도, 돌봄도, 희생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증명 가능한 기여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써오신 분이라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고 생활비를 아껴서 적금을 든 내역, 자녀 학교나 병원 서류들, 간병일지나 사진 한 장 한 장이 나의 기여도를 말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기여도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쌓는 사람만이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기록하세요. 내가 오늘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가족을 위해 어떤 시간을 써왔는지, 그게 바로 당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장. 전업주부가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돈을 번 것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없으니 받을 게 없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런데요. 전업주부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돈을 안 벌어서가 아니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챙겨야 할 걸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마주했던 전업주부가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관리에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경제적인 건 모르니까 그냥 맡겼어요. 이 말이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기여도 부족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가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여도를 기여도 평가의 요소 중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는 받았지만 남편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었는지,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처럼 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의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나도 알고 있다는 기본적인 태도와 증거가 기여도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생활비만 받고 따로 모은 돈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많은 상담에서 느낀 건 남편에게서 생활비만 받아서 그걸로 식비, 학비, 공과금 다 쓰고 나면 정작 내 통장에 남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혼을 앞두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자산이 없으면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출발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모아 적금 한 장이라도 들어두셨다면 이 돈은 내가 절약하고 아껴서 만든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돈이 남편 통장에서 들어와서 남편 명의로 끝나버리는 구조라면 내 몫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비 일부라도 나만의 통장에 따로 저축하세요. 그게 꼭 큰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일정하게 쌓아온 흔적은 법적 분쟁에서 당신의 경제 감각, 절약 노력, 그리고 기여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빠져나간 재산을 사전에 몰랐던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혼 소장을 낼 무렵이 되면 갑자기 남편 명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돼 있거나 통장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겁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혼할 때야 이게 왜 없어졌지? 하고 뒤늦게 알게 되죠. 이건 법적으로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인지 은닉인지 공동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것인지
입증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 목록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정기예금이나 퇴직금, 보험, 연금 같은 항목도 어느 정도 내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이혼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억울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전업주부가 조심해야 할 3가지. 하나, 재산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 것. 둘, 생활비를 다 쓰지 말고 내 이름의 통장을 준비할 것. 셋, 남편 명의 재산은 미리 파악하고 변동은 기록해 둘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재산 분할에서 손해보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그 가정을 함께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봐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봐줄 사람이 생겼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꼭 함께 해주세요. 4장. 이건 꼭 챙기세요. 손해 안 보려면 준비할 5가지.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억울했던 분들이 나중에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미리 챙겨둘 걸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혼 소송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막연한 기억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기록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기준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을 정리해 두세요. 이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재산이 어떻게 생겼고 그걸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그 시기에 집을 샀는지, 어떤 적금을 넣기 시작했는지, 퇴직금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등 이런 걸 나열해보면 자연스럽게 내 기여도도 드러납니다.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방법은 내 기억을 연도별로 적어보는 것이에요. 2001년 결혼, 2003년 큰아이 출산, 2005년 아파트 계약.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보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자녀의 입학 기록, 이사 날짜, 명절 사진 같은 것들도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을 파악해두세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반 나눠달라고 주장하는 건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금융계좌 내역, 연금가입 확인서, 퇴직금 예상액 등 지금은 전부가 아니라도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 파악해도 나중에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료를 보기 어렵다면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는 자동이체 내역이라도 확인해보세요. 보험료, 대출이자, 투자금 등은 그 흔적으로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생활에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가사노동, 육아, 시부모 병간호, 내가 포기한 일, 경력, 희생. 이 모든 게 기여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만 설명하면 당연히 했던 역할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가족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누가 언제 병원에 갔고, 누가 학교에 상담을 갔고, 누가 생활비를 어떻게 아껴서 관리했는지. 이걸 날짜별로 적어두면 가정을 운영한 실질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보입니다. 이 기록은 법정에서 전문성 없는 가사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운영한 경제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넷째, 내가 한 정서적 정신적 기여도도 포함시키세요. 이 부분은 많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적 지지, 간병, 희생, 동반자로서의 배려와 인내, 이 모든 것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버틴 아내, 시부모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묵묵히 돌본 경험 등은 경제적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감정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짧은 일기나 메모로라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게 당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이 모든 준비는 이혼 직전이 아니라 의심이 들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움직이십니다.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졌을 때, 재산의 흐름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 내가 혼자만 헌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게 바로 준비를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이혼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 몫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연습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한 페이지, 한 폴더 정리해보세요. 이 준비는 절대 이혼하자는 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몫으로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는 재산 형성 과정 연도별 정리,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 파악, 공동생활의 실질 기여도 기록, 정서적 지지와 희생의 기록, 의심이 들 때부터 시작하는 사전 준비입니다. 이 5가지만 충실히 준비하셔도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마주했을 때 억울한 선택이 아니라 정당한 정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기여,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단순히 관계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내 모든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자신을 너무 쉽게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지우려 합니다. 나는 돈도 안 벌었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낸 시간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남편 대신 부모를 모시고 그저 아프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스스로를 눌러가며 버텨낸 시간들. 그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법도 이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단지 돈의 액수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의 존재를 숫자로 인정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이 억울하셨다면 이제라도 당신의 몫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이름으로 된 건 없어도 내가 지켜온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나 스스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혼을 결정하라는 뜻도 지금 당장 법적 대응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당신의 권리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려 할 때 이 기억이 당신을 지켜주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